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 또 이 책을 다루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 오늘은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할 텐데요. 지금 그 강의를 정리하면은 하버마스가 2장부터 4장까지는 근대 시기에 그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어떻게 공론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제 국가하고 별개로 사회적인 영역, 사회적인 것. 근데 이 사회적인 영역이란 건 결국 개인, 프라이버시의 영역이 보장이 되고 그런 사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공론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국가적인 것과 긴장 관계에 만들고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공론장이 탄생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크게 확산됐는지를 이제 다뤘고요. 5장, 6장은 사실 완전 그것이 이제 몰락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6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의 19세기 말에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그 재상이 이제 복지 국가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게 중간에 이제 약간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5장에서는 이 공론장이 무너지는데 이 무너지는 그 원인과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결국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에 대량적으로 산업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이제 개인들의 그 어떤 사적 영역이 침범을 당하면서 공론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옛날에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도 읽으면서 제가 살짝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던 것이 아렌트하고 하버마스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분리를 말해요. 그리고 그 분리되어야만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되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버마스나 아렌트는 그걸 철저한 분리를 얘기해요. 분리해야만 건강한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 거고 개인의 어떤 의견이 굉장히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버마스도 5장에서 4장까지는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영역이 확고하게 보장이 되고 그쵸?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핵가족이 되면서 핵가족에서 가장이 경제적 주도권을 쥐게 되고 그러면서 자율적인 인간이 되고 그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결정권을 갖게 되는지 의견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역사를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프라이버시 개인의 영역과 국가의 영역이 분리되는 것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것, 국가적인 것, 사회적인 것, 공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이 혼종되면서 이게 이제 공론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결국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제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한번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자본주의라는 것이 결국 개인의, 부르주아 개인들이, 탄생하게 된 중요한 원동력이 또 됐잖아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근데 또 동시에 이게 거대해지면서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그 영역까지 가고요. 6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중재하는 국가적인 것, 그러니까 복지국가, 사회국가의 모델이 과거의 국가적인 것이라고 과시적 공론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중간에 매개하는 또 그런 역사를 또 서술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제가 오늘 완전 두 가지식으로 전체 강의를 요약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제 책 읽으면서 막 이해 안 되는 부분 한 두세 번 읽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문장 구조가 좀 쉽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읽으면서 모르겠어요. 가능한 쉽게 풀어쓰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장의 사회적 구조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공공 영역과 사적 부분에 교착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처음에 이게 잘 분리가 됐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맞물리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국가와 사회의 분리예요. 사회적인 것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사실 이제 근대의 부르주아 공론장의 탄생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장 경제적 관계가 확장되고 또 관리 행정이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사회 영역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베버가 말했던 관료주의 시스템으로서 국가가 그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사회 영역은 그 나름대로의 보장이 있고 의견이라는 것이 여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사회는 사적인 것. 그러니까 여기서 사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는 사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것으로부터 구애받지 않고
어떤 것으로부터 강압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의 사회는 국가하고 다른 개념, 국가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사회고, 이에서 이 사회가 사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적 자율성의 영역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이제 보장될 때 하버마스는 이제 공론장이 재기능을 한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제 자유주의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원자적 개인이고, 그 원자적 개인은 상품 소유자의 개인이기 때문에 평등합니다. 이건 누구나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품 소유자의 개인, 물건을 사고 팔고 교환할 수 있는 교환 정의가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평적 교환 관계만 상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 경쟁과 자율적 가격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자유 경쟁 그리고 자율적 가격의 조건, 이거는 평등한 거예요. 시장 자유주의가 만든 평등, 계급 구조를 타파하고 공권력을 이겨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평등한 시장의 조건인데, 이 조건에서는 타인의 소유와 힘을 획득할 수 없어야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초기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돈을 많이 누적시키고 축적하면서 결국은 이 자본의 힘이 이 사적 개인들과 사적 소유권을 박탈하고 혹은 그걸 뛰어넘고 억압하는 구조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완전한 경쟁이 나오고 종속적 가격 아래서 사회적 힘은 개인의 수중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국가가 어떻게 간섭하지 못하면서 이게 사회적인 거죠. 동시에 거기서 이제 가격의 우위를 점한 사적 소유자들이 거대한 기업을 만들면서 개개인을 소유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대립 구도가 어떻게 생기냐면, 상품 교환의 사적 영역에서의 권력 집중과 여기서 낙오하거나 여기서 굉장히 억압받는 그 소비자 개인들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복지 국가 모델의 어떤 초기 모델인데, 그래서 이런 그 개인들, 사적 소유자들의 권력이 그쪽으로 집중하는 것하고 동시에 여기서 이제 시장에 의해서 우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경제적 약자들, 이 사람들이 연대해서 정치적인 것으로 이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품 교환의 사적 영역에 권력을 집중했다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 소유자들인데, 동시에 그 시장에서 개인 소유자들 중에 경제적 약자들이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공론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액션,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경제적 불합리함이라든가 혹은 그 경제적 약자 같은 거를 공권력을 통해서 이제 해소하려고 하는 방식이 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개입, 간섭하고 연결되는 거죠. 보호무역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빈곤계층은 경제 영역에서 손상된 기회균 등을 정치적으로 보상하려고 했다. 그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중이 경제적 적대를 정치적 갈등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회적인 거고 국가로부터 분리된 거고, 그래서 자유경쟁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경제적 약자들이 정치적 힘을 등에 업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이것을 이제 국가가 맡아서 그 경제적으로 약자라든가 사회보호계층들을 보호하는 그런 간섭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뭐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19세기 말에 후반부에 이제 독일에서 이런 그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 보험 같은,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나오고, 이게 나중에는 그 기본권이라고, 사회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간섭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을 방어하는 역할로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아까 했던 그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과 국가, 공권력이라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4장까지는 이렇게 분리되는데, 이게 교착상태, 그러니까 국가가 간섭하고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이제 맞물리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가는 일상적 공무를 넘어서 사적 수중에 맡겨졌던 서비스도 넘겨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가가 개인들을 관리하는 서비스 개념으로서 그 역할까지 맡게 되는 거죠. 국가는 사인들에게 공적 임무를 위임하기도 하고 기본 계획을 세워서 사적 경제 활동을 조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뭐 수요 공급이라든가 가격 같은 거를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이제 조정하는 단계가 일어나는 거죠. 국가 스스로
생산자와 분배자로 활동하게 되고, 예, 이런 거죠. 공공 서비스 부분이 불가피하게 확대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근대 자유주의 국가에서 아까 다시 한번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어떤 중간 단계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정치적 개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적인 영역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공공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쉽게 말하는 의료 민영화 이런 거 얘기하고 또 하고, 솔직히 우리가 대중교통, 그렇죠? 공공의료 혹은 또 뭐였어요? 공교육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사람들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공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완전 다 민영화되고 사기업화 돼버리면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부의 불평등이 나와서 이제 인간들이 뭐 이동이라든가 혹은 교육이라든가 혹은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격차가 심해지잖아요. 그것을 이제 국가가 떠안는 거죠. 조정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완전 미국적인 시스템하고 이제 유럽적인 시스템이 완전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9세기 말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원래 이제 사회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이 날카롭게 대립했던 거에서 어느 정도 중첩되는 역할이 이제 만들어진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는 법과 행정 조치를 통해서 상품 교환과 사회적 노동의 영역에 깊숙이 간섭하게 되고요. 사회 세력의 경제적 이해 관계들이 정치적 역동성으로 전환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가 개입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섭주의를 통해서 매개되어 국가 영역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부르주아 사회의 사적 영역의 한가운데서 재정치화된 사회 영역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그 사적 영역과 사회적인 것은 철저하게 국가의 공권력부터 분리된 건데, 다시 여기서 이제 재정치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국가제도와 사회제도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라는 기준으로 세분될 수 없는 하나의 단일한 기능 복합체로 결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제도, 사회제도가 이제 결합된 방식으로 복잡한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와 세입자, 그러니까 노동자와 세입자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다 소비자로서 기능하는데, 여기서 이제 불평등하거나 약자가 생길 때 그것까지도 국가가 책임져주는 방식으로 점점 확대된다고 하는 거고요. 공공안전에 대한 고려에 의해서 기업,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들이 제한을 받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런 토지라든가 건물 이런 것들을 매입하기도 하고 사들이기도 하고 개발하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 사회 영역과 사생활 영역의 양극화는 이제 대기업이 발생하면서 나오는 건데요. 국가와 사회의 상호 침투에 따라서 대기업이 공공시설로 발전하기도 한다라는 건데, 이거 또 재밌는 분화인데요. 대기업이 사실은 이제 국가가 그 시민 사회에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교육이라든가 육아라든가 혹은 뭐 다양한 방식의 돌봄을 하는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대기업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직 노동자와 일부 노동자에게 일정한 신분 보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안정적인 직장을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는 국가가 아니라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근무자라는 말은 상시적으로 근무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노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대기업이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피고용인을 개인보다는 제도에 구속시키는 사물적 노동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립적인 사회적 형성체가 대기업을 통해 사회적 노동의 지배적 조직 유형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공적 책임을 감당하는 역할. 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래서 이게 현대 사회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요, 재밌는 인용문이 있어요. 하버마스가 인용한 글인데, 공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노동자에게 집을 소유하도록 지원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학교, 교회, 도서관을 건설하고, 음악회와 공연을 주최하며 재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노인, 과부, 고아들을 돌본다. 이게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공장이 한다. 대기업이. 공공제도들이 수행했던 일련의 기능들을 비공공적 활동을 하는 조직들이 떠맡게 되죠. 한 대기업 가족이, 그러니까 옛날에
대우그룹이 그랬나요?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광고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됐지만 도시의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산업 봉건주의라고 정당하게 묘사되는 현상을 낳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그 큰 회사들 보면은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고 또 지금 SK인가 거기는 뭐 자기 자체 직원들 역량 강화를 해서 대학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대학.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다양한 국가가 하는 복지 시스템을 대기업이 떠맡아서 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시민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네, 맞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그, 예. 대우에서 내가 그랬죠? 대우에서 이제 막, 우리는 막 가족인데 해가지고 막, 물론 이제 그때 망해가지고 다 쫓겨나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 시스템이 돼서 이제 대기업이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 이건 지금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 나름 이제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있죠. 네, 삼성이었나요? 네. 아무튼. 예, 뭐, 이제 그 이후에 뭐 한참 기업 도산하고 뭐, IMF 있고 그럴 때 이제 쏙 그런 말이 들어가긴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차없이 내치는 그런 방식도 나오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있었다는 거고요. 가족은 자본 형성의, 기능과 더불어 점차 양육, 교육, 보호, 양호의 기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는 게 하버마스는 나름 그 낭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주의자로서의 낭만. 그러니까 근대에는 적어도 가정에서 양육과 교육, 보호, 양호 이런 것들을 기능을 감당하면서 할 말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가정의 에토스를 양성함으로써 포메이션함으로써 아주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키워지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 역할들을 지금 이제 회사가 해준다든가 혹은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이렇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제 회사가 해주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가정에서 했을 때 거기서 키워지는 자녀들 혹은 거기서 자립적인 인간으로서 뭔가 그 사적인 개인으로 성장한 그 가장들이 굉장히 주체적인 정치적 인물도 되고 사회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기업에게 다 빼앗기고 나버리니까 굉장히 종속적인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사적인 은밀한 곳으로 여겼던 분야에서 그러니까 가정이죠, 가족이죠. 태도를 결정하는 힘.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토스죠.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부르주아 시민으로서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뭐 실현하고 떳떳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그 에토스를 상실해버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국가라든가 이제 그 기업들이 맡아주니까. 그쵸? 가족은 그 지위가 공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오히려 사적 성격을 상실한다. 자, 이게 이제 저는 계속 얘기했던 하버마스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그 영역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것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붕괴되면서 동시에 공론장이 붕괴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족은 이제 소득과 여가의 소비자 역할을 하게 되고 공적으로 보장된 보상과 생활 보조의 수급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사적 자율성은 소비 기능에서 유지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인 인간, 자립적인 인간, 그리고 내가 자율성은 어디서만 확보되냐? 쇼핑할 때 내가 고를 수 있는 그 상품, 그 소비할 때 유일하게 내가 주체로서 쓰는 경험을 하지 어떤 사회적 그 주체라든가 정치적 주체로서 서보질 못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소비하는 인간으로서 되게 바뀌는 되게 아이러니하면서 좀 약간 서글픈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적 자율성은 급여 수혜자의 향유 능력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를 논하는 공중에서 문화를 소비하는 공중으로.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재밌어요. 결국 하버마스는 문해적 공론장으로부터 출발해서 정치적 공론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단순히 그 역사적 과정이 아니라 문해적 공론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예술 작품을 논하고 그 음악을 논하고 영화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그런 개인들이 모였을 때 결국은 이게 정치적 공론장으로 필연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의 어떤 핵심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화를 논하는 공중이 이제 문화를 소비하는 종류로 바뀌면서 완전히 그 공론장이 무너지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동안에 핵가족적 사생활 영역의 경험 맥락으로 형성된, 그쵸? 공중과 연관된,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는 공중하고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라이버시 유형에 관한 그 사회 심리학은 문화 공론장 대신 문화 소비라고 하는 사이비 공공 부분, 가상의 사적 부분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부르주아 공론장은 대중매체의 소비 문화적 공론장을 통해 핵가족의 내부 공간으로 밀수입된 사회적 힘의 관문이 되었다. 뭐 말은 좀 어렵지만 결국 이제 공론장이 이제 소비 문화적 공론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적 성격을 상실한 사생활 부분은 대중매체에 의해서 공동화된다.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시민들과 사적 소유자들을 이제 소비자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바꿈으로써 똑같은 어떤 소비 패턴을 갖게 되는 공동화 작업이 나오는 거죠. 문화적 성격을 상실한 허위 공론장이 일종의 초가족적 친밀지대로 압축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스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다양한 그 문화적인 그 활동들이 초가족적인,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말하면 약간 그 부족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보다 더 큰, 지금이 이제 부족주의로 나뉘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그 매스미디어가 주는 어떤 대중문화의 어떤 압력이라는 게 굉장하잖아요. 그걸 매개한 어떤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19세기 중반 이후 논의하는, 그러니까 딜리버레이티브하는 공중의 연계를 보장해 왔던 제도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문화적 선전 집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문화적 가족 잡지는 부르주아 가족의 구조 변동과 함께 시대에 뒤떨어진 거. 그러니까 여기는 가족 잡지라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비평지, 평론지 이런 거.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할 때 뭐 영화 비평이 됐건 음악 비평이 됐건 그런 거에 대한 평론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고 그게 커피하우스에서 많이 유통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조차도 이제 많이 시들해지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가족 잡지라는 게 아니라 비평지, 일간지, 주간지 이런 걸 거예요. 매 신문과 또 다르게 굉장히 이제 오피니언 칼럼이 담겨져 있는 그 잡지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광고가 들어가면서 다양하게 광고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 비평지의 역할이 이제 축소되고 활자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문화의 증인으로서 뒤떨어지는 것을 남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뭐 부르주아 살롱 또한 유행이 뒤떨어진 것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여기도 이제 그 당시에 문화를 이제 좀 했던 어떤 글 같은 걸 인용하면서 사교 모임과 단체는 사멸했고 술집의 단골 손님 모임은 해체됐고 클럽은 황폐화 같은데 황폐화되었다. 그렇게 큰 역할을 했던 사회적 의리 개념은 공허하게 되었다. 의리 개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극장에 가던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도 공중과 연관된 프라이버시의 특징적 관계는 해체된다. 이러다고 하고요. 문화를 소비하는 공중의 여가 활동은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토론은 없었다. 그러니까 여가 활동, 그러니까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 가서 이제 같이 향유하고 소비하는 그 어떤 집단은 만들어졌지만 거기서 옛날처럼 뭐 판단질하는 거죠. 이러니 저러니 뭐 이건 좋니 나쁘니 뭐 이런 판단질이 없어지고 비평 활동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문화적 비평 활동이 없어졌다는 것은 결국 그 생산자들이라든가 혹은 그 유통 과정 그리고 또 그 생산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평가 비평 이게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이제 날카로운 대중지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 그게 이제 정치를 향해서도 갈 수 있는 건데 사회적인 비평이나 정치 비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네. 뭐 공적 논의 이런 것도 지속되었지만 성격은 뭐 변질됐다라고 하면서 결국 공적 논의조차도 소비재 형태를 띠게 됐다.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화 자체가 관리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대화하는데 그것도 되게 패턴화되고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대중문화에 압도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날 그 뭐 흔히 말하는 백분 토론 혹은 뭐 시사 토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얼마나 기획된 거냐는 걸 얘기하는데 이건 뭐 되게 옛날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썼어요. 전문적인 대화, 공개 토론, 사적 개인들의 논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스타 총출연 프로그램으로 되고 입장권 판매의 대상이 되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학회조차 상품 형태를 취하게 된다. 네. 재밌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백분토론 볼 때 상품성 있는 패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논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 토론, 공론을 만들어 갈 때조차도 소비재로서
바뀌는 그 패턴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전 재밌었고요. 뭐 여기 보면 찬반, 찬반 의견 막 나와서 토론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사전에 연출된 특정한 게임의 법칙에 묶여 있다. 이 책이 1950년대 논의를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독일은 우리보다 더 빨라 움직이고 아무튼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제 제기조차도 의례적 질문으로 이미 패턴화됐다 얘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조직된 논의 여기서 논의란 건 지난주에 얘기한 딜리버레이티브, 디스커시브라는 말인데 이 논의는 점차 공공적 기능을 상실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하버마스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논조랄까? 이런 그 상실의 시대에 좀, 마음이 좀 찹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매체들과 함께 의사소통 형식이 변화된다라고 하면서 뉴 미디어들이 방송하는 프로그램들은 수신인들의 반응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소위 텔레비전이 많이 나왔을 때 우리가 바보상자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바보상자에서 일괄적으로 나오는 그 광고를 그냥 무비판도로 흡수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막 반응하는 것들 자체가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술 마시면서 뭐 정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는 어찌됐건 반응이 나오는데 근데 TV라고 하는 뉴 미디어에서는 일방적인 소비자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렇다 얘기하고요. 공중을 시청자로서 자신의 궤도로 끌고 다니는 동시에 공중으로부터 성숙의 거리, 말하고 반론하시는 기회를 박탈한다. 일방적인 그 매스미디어에 엄청난 그 폭격기가 쏟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독서 공중의 논의는 소비자들의 취미 교환과 선호 교환에 굴복한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오늘날 저희 상황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를 공유하거나 계속해서 확증 평양하는 한쪽의 방향으로만 계속 사람을 몰아치는 방식으로 이 공중이라는 걸 계속 확대 재생산된다. 물론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매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는 표면상으로만 공론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18세기 부르주아 독서 공중은 독서를 통해서 문학 능력을 갖춘 공중과 관계된 주체성을 배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버마스는 결국 그래서 근대인인 게 여기 주체성이라는 말, 그러니까 공론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자신이 주체가 형성되고 그것이 성장하는 경험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이게 이제 근대인의 주체 탄생, 프라이버시 탄생이고 이것이 이제 이런 시민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공론장 이게 이제 계몽주의의 기본적인 인간상이고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된다는 거고 프라이버시의 경험은 인간적인 것의 심리에 대한 문학적 실험을 가능하게 했죠. 대중매체가 시민들의 문학적 외피를 벗겨버리고 소비자 문화의 공공 서비스를 위한 본래의 의미를 전도시킨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쪽으로 보면은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초기에 그 공론장에서 살롱에서 그 소설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딱 발표할 때 일반 그 대중들은 혹은 뭐 상인들의 대중들은 그 소설을 그 작품을 읽거나 혹은 들으면서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어떤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자신이 이제 그 주인공이 됨으로써 근대적 개인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어쩌면 모르겠어요. 뭐 하버마스는 이제 그런 약간 클래식한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근대적 개인으로 이제 성장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닌 뉴 미디어나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는 이런 방식의 성장 경험이 삭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러니까 독서 공중, 독서 클럽 그리고 이제 문학 이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근대적인 로맨티스트 같은데 뭐 이건 뭐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 기능이 저 역시도 뭐 무시 못하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자녀들한테 책 읽으라고 잔소리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 아니겠어요? TV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량을 얻을 수 있지만 문학을 통해서 상상력을 계속 발견하고 그럼 자기네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책이거든요. 뭐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건 여전히 뭐 변하지 않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중매체 공중이 확대됨에 따라서 독서 보급이 급속히 감소되었죠. 이거는 뭐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이죠. 저희 뭐 책 판매량이 엄청나게 줄고 있잖아요. 독서 인구도 굉장히 줄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럼 매년 조사할 때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데
대중매체는 개인적 필요와 고민의 수신처로, 그쵸?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방식의 상담사 역할도 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 상담의 권위로 추천되는 거죠. 공공성과 관계된 내밀성은 사물화에 굴복하는 거죠. 네. 사물화됐다는 건, 그러니까 물화됐다고 하는 것은 프랑크푸르트파가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나는 인정 경험이라든가 인정 투쟁에 대한 것이 물화됐다는 것, 사물화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물화됐다는 것은 거기서 이제 이거 낸시 프레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쵸? 호네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 그 인격성이 배제돼서 가지고 이제 상품 교환 가치로만 전환되는 방식,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사적 생활의 문제는 저널리즘 기관들의 감독하에 기준이다. 여기서 이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맥락이냐면, 마치 그 신문사 일면을 편집하는 그 편집국장의 권한?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조작된 혹은 어떤 강한 어떤 개인이라든가 어떤 기업의 어떤 관점이 들어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관리 감독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뉴미디어는 비교적 높은 사회 계층 내로 보급되고 점차 낮은 집단으로 확장된다 하면서 이제 여기 283쪽 이후에 쭉 보면은 그 뉴미디어가 어떻게 생산되고 그것이 소비되는 패턴에 대한 사회 경제학적 분석을 했어요. 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시대에 뒤떨어서 오늘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긴 해서 약간 재밌게 뭐 볼 수 있는 패턴이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문해적 공론장이 붕괴되고 이성의 공적 사용을 위해 교육된 교양계층이라는 아까 지난번에 했지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 부르주아 공론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교양교육하고 소비였잖아요. 그 소득, 그 경제적 소득권이었잖아요. 이제 그 두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져고 깨졌죠. 공중은 비공공적으로 논의하는 소수 전문가들과 공공적으로 수용하는 소비 대중으로 분열된다. 예, 뭐 이렇게 나오고 공중의 특유한 의사소통 형식이 상실되었다. 이것이 이제 하버마스의 통탄입니다. 네, 혼탁해 된 기지본 구조, 부르주아 공론장 붕괴 전개 과정.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비슷한 패턴인데요. 대중매체의 보급단 문화는 정보, 논의, 저널리즘식을 대중심리 소설의 문학적 형식과 통합하여 인간적 흥미를 목적으로 하는 오락과 생활 상담으로 만든다. 그래서 공론장은 광고 기능을 만든다. 광고가 이제 엄청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공개성이라는 것, 또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특정한 입장에 선의의 아우라를 만들어주기 위해 위로부터 전개된다. 공개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입장을 공개해서 공포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위에서 만들어낸 뭐 기업이라든 국가가 만들어낸 어떤 과시적 공공성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보급된다고 얘기하고요. 공중 앞에서의 정당화만큼이나 똑같이 공중의 조작에 이용된다. 공개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하고 공적 토론과 법적 규범의 연관이 해체되고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예. 이게 지난번에 그거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입헌, 법이 만들어지는 거는 공론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해체되고 더 이상 인과관계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의 상호 침투가 사적 영역을 해체하고 예, 조직된 사적 이해관계의 경쟁이 공론장에 침투한다. 그러니까 조직된 사적 이해관계가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결국은 우리 아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업이라고 합시다. 대기업. 그 대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경쟁이 공론장에 침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경쟁하는 이해관계의 시위 행위가 토론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버마스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체적인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것이 건강한 토론인데 이제는 경제적 이해관계라든가 거대 기업에 의해서 그런 이해관계로 연결된 경쟁이 토론의 공론장을 물을 흐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면 되겠고요. 합의라고 하는 것. 합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비록 이제 공론장의 구조변경에서는 많이 하진 않지만 의사소통 행위 이론 같은 데 보면은 합의라는 것은 결국 자유로운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함께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내가 그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가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합의잖아요. 이 합의라는 것이 이제 비공공적으로 싸우고 획득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돈을 찔러줘가지고 비공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 해가지고 아예 이겨버리거나, 혹은 단순히 관철시킨 타협에 자리를 내준다. 그러니까 결국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립한 법이 더 이상 진리의 계기를 입증해 줄 수 없다. 이해하시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의회적 공론장. 의회적 공론장이란 것도 이제 하버마서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합의, 의회적 공론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게 무너져 버렸다. 계속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적 기능의 붕괴, 그리고 국가적인 것과 연결, 그리고 대기업과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한 어떤 기업과의 이제 관계, 그리고 매스미디어, 그리고 뭐 광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공론장이 붕괴됐다고 하는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가 5장에 있고요. 6장도 물론 우울합니다. 예, 공론장의 정치적 기능 경화 얘기하는데요. 쭉 제가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네요. 예, 문필가적 사적 개인의 저널리즘으로부터 대중매체 공공서비스로. 이것도 역시 5장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1789년 파리, 그때까지만 해도 뛰어난 정치가라면 자신의 클럽을 만들고 일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정치신문의 출연과 그것의 유지는 여론의 자유공간, 즉 원리로서 공론장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름 이때까지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죠. 그래서 불주와 법치국가의 확립과 정치적으로 기능하는 공론장의 합법화에 이르러 논의하는 신문은 정견의 압박으로서 벗어난다. 그래서 논의하는 신문이란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하버마서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신문 자체의 기능이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신문은 이제 논쟁적 태도를 제거하고 상업적 경영의 이윤 추구에 집착한다. 그러니까 이게 신문, 언론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시는데 오늘날 이제 사주를 받거나 뭐 대기업에 사주를 받는 그 신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가격이 인하되고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행인은 광고로 판매한다. 이해하시죠? 이건 다. 그래서 신문이 자본주의 대경영의 새로운 단계를 왜냐면 이 신문이라는 것이 엄청난 그 여론의 형성을 하고 굉장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이제 이때는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이제 엄청나게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중반경만 돼도 신문이 주식회사로 조직이 되고 엄청난 이제 여론의 이제 가장 천병이 되게 되는 거죠. 네. 발행자와 편집자의 관계 변화. 이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편집 활동은 기술적으로 발전된 뉴스 전달의 압박으로 인해 문해적 활동으로부터 저널리즘적 활동으로 전문화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건 약간의 그 편집권에 관련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굉장히 전문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유주의 시대의 신문에 비교해 대중매체는 큰 세력 범위와 영향력을 획득하죠. 뭐 이거는 쉽게 알 수 있겠죠. 대중매체는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사적 이해관계의 압력에 더 민감하게 되고요. 과거 신문이 공중으로 결집한 사적 개인들의 논의를 중계하고 강화한 반면, 그쵸? 이제는 논의가 역으로 대중매체에 의해서 우선 틀지어진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적 개인들의 논의가 그걸 대변하는 게 신문이었고, 그것을 이제 신문이 중개하는 역할인데, 반대로 지금은 신문의 광고주들이 이제 이 대중을 그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본래 공론장과 사적 영역의 분리는 사적 이해관계의 경쟁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규제에 맡겨지고 그것이 의견의 공적 각주에 관여하지 않았죠. 네. 근데 이제 공론장이 사업적 광고에 이용됨에 따라서 사적 소유자들로서의 사적 개인들이 직접 공중으로서의 사적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말은 뭐냐면은 옛날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옛날 그 사적 개인들이 굉장히 엄청난 주체성과 자립성을 갖고 뭐 자기를 개진했던 건 아니다 할지라도 나름 자기가 갖고 있는 정부력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 이제 신문과 광고주들이 직접적으로 그 개인들에게 어떤 그 선입견과 그 틀을 마련해주는 엄청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신문의 상업화는
결국 공론장의 광고 매체로서의 전환과 일치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마치 이제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합의는 실제로 어떤 연출된 여론의 특성을 갖게 된다. 계속 반복하는 얘기고요. 광고는 재화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영향은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광고라는 게 자기 제품 사달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 소비 욕구를 이제 하는 건데, 하버마스는 그 광고가 하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예를 말하면 준 정치적 신뢰, 그 존경을 동반한다. 이 존경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독특했는데, 사람이 이제 그 광고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존경하게 되느냐는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정치적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 지도라든가 그 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뭐 대기업들 광고하는 거 보면 자기 제품을 광고하는 데도 있지만 그 회사의 이미지를 홍보하잖아요. 그쵸, 뭐, 흔히 뭐 이제 그 매스미디어 분석할 때 많이 했던 게 옛날 그 바카스 광고거든요. 그 바카스 광고할 때, 바카스가 얼마나, 그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광고 안 하잖아요. 뭔가 우리는 뭐 할 건 한다면서 막 청년들이라든가 뭐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서 그 광고를 많이, 공익적인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존경을 끌어내는 광고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 신뢰도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그 광고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정치적 그 맥락을 좀 약간 언급한 건데 뭐 그렇게 자세하게 분석하진 않은데 아마 오늘날에는 뭐 광고 소비 뭐 심리학이나 패턴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아마 분석할 겁니다.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네. 근데 과거의 공개성은 정치적 지배를 공공적 논의 앞에 발가벗기는 것을 뜻했죠. 그렇죠? 그 공중들이 시민들이 공개성이라는 건 정치 지배를 완전히 그냥 이제 폭로하고 공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공개성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호의적 반응을 추적한다. 이건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것을 계속 이제 누적시키는 방식으로만 바뀐다라는 거고요. 부르주아 공론장은 홍보에 의해 조영됨에 따라 다시금 봉건적 특성을 띠게 된다. 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 부르주아 공론장이 나오기 이전에 중세의 과시적 공공성 있잖아요. 왕이 칙서를 내리고 지시하고 명령 내려가지고 그냥 그 당대 그 농노들이라든가 그 소農들에게 엄청난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죠. 그 어떤 그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것 같은 굉장히 봉건적인 시스템인데 오히려 지금 그런 거를 많이 닮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매스미디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광고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공개성이라는 게 과거의 과시적 공공성이 부여했던 그 인격적 명망과 초자연적 권위의 아우라를 모방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 근대적 그 부주화 공론장이 그런 중세적인 과시적 공공성을 탈피해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있었는데 다시 지금은 매스미디어라든가 광고를 통해서 다시 그 중세의 그 권위적이고 초권위적인 맥락을 모방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광고주들이. 뭐 이런 얘기를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인격적으로 대변되는 권위의 아우라가 선전 활동의 계기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현대의 공개성은 중세의 공공성과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홍보 활동은 근원적으로 여론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명성으로 이해되는 평판과 관계한다. 아까 얘기한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도 연결할 수 있겠고요. 공론장은 그 속에 비판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 앞에서 위신이 전개되는 궁정이 된다. 예, 다시 궁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날 공개성은 이해 당사자의 비밀 정책의 힘을 빌려 관철된다. 라고 하는 것도 마치 이제 기업의 이익의 사적 이익과 연계되는 다양한 어떤 그 내밀한 비밀스러운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됐다고 하는 거고 어떤 인물이나 사안의 공적 위신을 획득함으로써 그것을 비공공적 의견의 분위기 속에서 박수갈래를 받는 것처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부르주아 공론장의 구조 변동, 논의하는 공중의 연결을 보장하는 사회적, 사교적 교류의 제도들은 그 힘을 상실하거나 완전히 붕괴되죠. 상업적 대중지의 발달에 상응하여 명망과 정당은 대중적 기반으로 전환되죠. 그러니까 상업적인 그 평론하고 그 명망과 정당이라고 하는 것하고 되게 연결된다는 식의 한 거고요. 뭐 공론장은 장소를 상실한다, 뭐 이런 거. 근데 두 가지 영역에서 상실하는데
제가 그 공론장이 장소 상실한 거는 원래 사적 개인들로부터 형성된 그 영역도 상실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적 공론자는 되게 보편적인 공론 상실에 더 버렸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투명성과 전체적 조망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다 상실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하버마스의 평가입니다. 정당은 오늘날 조직화된 이해관계를 한데 묶어 정치기구회로 공식적으로 번역함으로써 탁월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요. 예. 의회는 일종의 원내 교섭단체 위원회로 전락하고 의원 자신은 조직적, 기술적 중간항으로 전락한다. 하면서 이제 그 기능이 완전히 이제 진짜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닌 뭔가 이해관계에 연결돼 버리는 정치로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 자체는 토론단체에서 전시단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를 전시하는 그런 걸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고요. 의회는 논증에 의한 공적 토론 속에서 서로를 설득하려는 현명한 사람의 집회가 아니라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독특한 방식으로 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전 국민 앞에서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정책을 제시하고 변호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반대로 야당은 동일한 공론장에서 이 정책을 공격하고 그것에 대안을 전개하는 공적 연단으로 변화. 결국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공개성과 공개 토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를 계속해서 전시하고 변호하고 그냥 그 진영 싸움을 계속 만들어내는 공고히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 게 평가입니다. 확정된 공공성 앞에서 심의 자체가 시효로 정형, 심의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보면 심의 민주주의라 할 때 그 심의 같아요. 그 심의 자체가 시효로 정형화되고 공개성은 비판 기능을 상실하고 전시적 기능을 받는다. 계속 했던 얘기고요. 논증도 상징으로 전도되고 그쵸? 상징이라는 건 뭐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바뀌는 거고 어떤 상징이냐를 확인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인이잖아요. 정치라는 게 모든 게 어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어떤 말과 상징을 통해서 이제 그 헤게모니를 쥐어가져가는데 이런 것도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공개성은 비판의 원리로부터 조종된 통합의 원리로 그 기능이 전환되고요. 그래서 의회 공론장의 국민투표적 왜곡은 재판 공론장의 소비문화적 왜곡에 상응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네. 선거에 대한 것도 조금씩 나오는데요. 쭉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수급자의 국가에 대한 관계는 정치적 참여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를 기대하는 일반적 요구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와의 접촉은 비정치적이며 요구하는 바가 많은 무관심의 특징. 그러니까 소비자로 바뀌어버린 시민들이 이제 국가와의 관계에서 마치 수급자, 그러니까 뭐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뭔가 이렇게 시혜를 받는 입장으로 계속 바뀌게 된다는 얘기하고요. 복지국가에서 행정에 포섭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전문 직업에 국한된 요구로 제한된다. 그래서 그 정치를 한다는 거, 그 복지국가에서 시민들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마치 전문가의 영역인 것처럼 하고 자기는 계속 시혜를 받는 입장으로만 바뀌는 약간의 이제 수동적이고 좀 약간 노예적인 그런 방식이 바뀐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의사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발의는 정당에 의해 투표로 조직된 선거로 연출된다라고 선거만 이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다는 기준으로 나오는 거죠. 주민의 선거 형태에 보존된 자유주의적 공론장의 특징은 정치적 의사소통의 흐름에서도 입증될 수 있죠. 그래서 유행과 소비 습관이 각 사회계층에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것과 달리 정치적 의견의 흐름은 오히려 수직적으로 상층 집단, 하층 집단으로 흐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까 제가 수혜자 입장 그 얘기를 했죠. 여론 주도층은 재산과 교육 정도가 높고 유리한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죠. 반면에 공중의 핵심층은 자신들의 견해를 진지하게 토론에 부추려하지 않는 계층.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기능은 이제 많이 상실한.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 그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여론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계속해서 그 권위를 이제 공고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선거민 공중이 공주로서 갖는 연관이 붕괴되었다는 것은 유권자 대부분의 독특한 고정화에 드러난다. 그래서 판에 박히기 익숙한 형태로 집단 이익을 고수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분석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데요. 아마 지금 독일도 좀 바꿀 건데 지금 없는 세대 간의 어떤 고착화된 그 지지 세력이라든가 지역적으로 있다든가 혹은 계급별로 그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 이런 분석은 이건 너무 지금 시대가 조금 안 맞기는 해요. 너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래서 뭐 여기는 뭐 그래도 이제 나름 이때에 분석한 건 좀 재밌긴 한데
대부분 오래된 몇 세대를 거쳐 전달된 경험의 태도와 선입견에 의거해서 자기가 정당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고정되지 않은 선거인 집단은 고정화된 블록 사이에 서 있다가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이것들이 되게 두리뭉실하게 적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일부 타협하는 사람, 중립적이거나 동료하거나 무관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4분에서 절반 정도 해당된다. 이거는 근데 뭐, 뭐 크게 의미 있는 분석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국가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론장이 어떻게 바뀌냐. 이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해 보면 자유주의 법치국가에서 사회복지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이 나오고요. 거기서 정치적 공론장의 기능이 변화하죠. 그래서 근대 헌법에서 세분된 기본권의 목록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부르주아 공론장의 자유주의적 모델을 그렇게 따라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사적 자율권이 보장된 입장에서 그 시장에 뛰어든 사적 개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근거해서 근대 헌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어떤 충돌이 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시장에서 낙오되거나 불합리하거나 낙오된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고 간섭하고 그것이 확산되면서 사회복지국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은 사회적 부흥 및 여론 산출 과정에 대한 기회 균등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효력을 발휘했죠. 그래서 이게 좀 바뀌는데 시장을 통한 사회적 보장의 분야와 공론장 내에서 정치적 제도의 참여에 대한 기회균등한 보장은 국가의 집중된 권력에 대항하여 자유와 안전을 보증함으로써만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조금만 넘어가세요. 국가가 사회 질서의 담지자로 상승하자.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사회 질서를 조금 이제 조정하는 역할로 계속 개입을 하자. 그것은 자유주의적 기본권의 금지 명령적 규정을 넘어서 어떻게 복지국가적 간섭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고 확신. 여기 금지 명령적 규정은 로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대적 개인은 자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적 재산권을 보호받을 권리죠. 그러니까 금지 명령인 것, 이게 소극적 자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복지국가적 개입을 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때는 이게 이제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348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금지에 의한 배제를 통해 보장된 자유, 이게 근대적 자유예요. 는 스스로 한계를 짓는 국가, 각 개인에게 그의 사회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방임하는 국가와 관련된다. 네, 그러니까 이 과거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권리와 청구로서의 참여는 각 개인에게 그의 사회적 상황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을 통해 각 개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할당하고 분배하고 나누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것이 사회복지국가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복지국가라는 거는 각 개인의 소유권만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게 다양한 사회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를 분배해 주고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 국가로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복지국가죠. 복지국가는 부르주아 사회 헌법으로서 원칙적으로 조세국가로 남으며 국가사회의 전환을 정당화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이제 북유럽 국가를 만들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래서 국가가 사회되는 거예요. 국가가 사회화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회화하는 것들은 이제 정당화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국가는 자유주의 국가처럼 기본법으로 보장된 재산의 보호부터 과세권을 구분한 토대로 기초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을 넘어서 과세를 부여해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의 기초 생활과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 거죠. 과세가 사유재산에 대한 통제 수단이 되죠. 그래서 조세국가가 결정적으로 국가사회로 해소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모든 사회적 권력이 민주적 통제하에 있을 때다. 이 말은 이제 아까 했지만 민주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확산됐을 때 그 범위 안에서만 이제 국가가 이렇게 사회복지국가로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단서 조항을 두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아니면 제가 뭐 이해를 잘못했는데 이 사회복지국가로 인해서
공론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건 현재 진행형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사회복지국가와 공론장 관계가 되는지는 뭐, 이게 이제 아마 매스미디어의 어떤 엄청난 그 강압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거나 그런 건가? 아니면은 그 시장 경제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매스미디어와의 관계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를 또 예리하게 풀지는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감이 좀 해봅니다. 여론은 제가 크게 이렇게 정리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뭐, 네, 크게 제가,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문제 제기만 하면 여론이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권력의 집행에서 공개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는 비판적 신급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인물, 제도, 소비자와 방송 프로그램을 위한 전시적이고 조작적인 공개성과 관계된 수용적 신급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이 문제 제기를 이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 책에서 뭐 이렇게 공론이 뭐냐, 공론장이 뭐냐,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딱 그냥 한 페이지, 이 책 한 편을 요약하는 게 340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전체에 대한 어떤 가벼운 그 한마디 써머리라고 할까? 여기 이제 340쪽 맨 밑에 공론장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맨 밑에 줄에. 이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맞출게요. 공론장은 그 이념에 따르면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이 원칙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각자의 개인적 성향, 희망, 신조, 즉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였다. 이 개인적 의견들이 공중의 논의를 통해 여론으로 형성될 수 있었던 한에서만 공론장은 실현될 수 있었다. 보편적 참여 가능성의 보장은 논리의 법칙을 의무적으로 따르는 찬반 논변을 위한 진리 보장의 전제로 이해되었다. 여기에 되게 하버마스가 중요하게 하는 언급들이 딱딱딱 언급되어 있고 이 책 전체가 에서 그 하버마스가 꿈꾸는 공론장을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뭐 이 책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요거 딱 펼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